출금 300만 원, 출금 250만 원, 출금 200만 원. 새벽 4시 반이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휴대폰 알림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눈앞의 숫자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룻밤 사이 내 통장에서 8천만 원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나는 늘 조심하고 뉴스도 잘 챙겨보고 모르는 전화는 절대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한 통의 문자 앞에서 나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문자 받아보신 적 있나요? 2024년 노인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정부 24 특별지원금 신청 안내. 60세 이상 복지자금 30만 원 지급. 익숙한 기관 이름, 진짜 같아 보이는 주소. 그 문자가 지금 누군가의 휴대폰에도 도착했을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받아보셨다면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누군가의 노후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날도 별다를 건 없었어요. 평소처럼 설거지를 끝내고 커피 한 모금 내려놓고 햇살이 부엌 바닥에 비스듬히 깔리는 걸 보면서 잠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찬물에 손끝이 조금 시렸지만 그 통증도 이제는 제법 익숙하더라고요. 식탁 위엔 마시다 남은 미숫가루 한 컵이 놓여 있었고 라디오는 클래식 채널을 틀어주고 있었어요. 아주 평범하고 아주 고요한 아침이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짧은 진동 하나. 알림창에는 이런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안양시 노인복지지원센터 서정임 어르신 2024년 하반기 노인복지자금 30만 원 특별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신청 기한 11월 15일까지. 신청하기 https://go.kr. 문자 위엔 태극 문양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글씨체며 구성이며 복지관에서 가끔 받던 문자와 너무도 똑같았어요. 의심이 들 틈이 없었습니다. 30만 원이라. 그 금액이 꽤 크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물가에선 얼마 못하겠지만 손주 간식이라도 하나 사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고 가끔 딸네 집에 반찬이라도 하나 더 들려줄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 돈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었지만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남편 없이 지내는 세월이 벌써 몇 해인데 그동안 입을 다물고 생활비도 꽁꽁 아끼며 모은 돈이 있긴 했어요. 병원비나 언제 닥칠지 모를 일을 대비한 마지막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정부에서 챙겨준다는 느낌. 왠지 모르게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신청하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파란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정부 공식 사이트처럼 깔끔한 화면이 떴습니다. 상단엔 굵은 글씨로 정부 24, 하단엔 이런 안내가 적혀 있었어요. 본인 인증을 위해 아래 보안 앱을 설치해 주세요. 안심인증 앱 다운로드. 요즘은 모든 앱 설치부터 하니까요. 은행도 보험도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다 이런가 보다 하고 앱 다운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설치가 끝나고 나니 딱히 완료 메시지도 없이 그냥 끝났어요. 뭔가 허전했지만 며칠 뒤면 연락 오겠지 싶었죠. 그날은 그렇게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며칠 뒤 복지관에 갔다가 자주 마주치는 순자 씨가 먼저 말을 걸더군요. 정임 씨, 요즘 전화 이상한 거 안 와요? 글쎄요. 저는 별로요. 왜요? 저는 요즘 하루에도 몇 통씩 와요. 대출 권유, 정부기관 사칭 지겨워요. 정말. 에이, 그런 건 받지도 말아요. 그냥 끊어버리는 게 제일이에요. 사실 저도 가끔 그런 전화 받긴 했지만
대부분은 뜨는 번호만 봐도 바로 감이 왔고, 그럴 땐 그냥 바로 끊어버렸어요. 나는 그런 데에 잘 속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엔 딸 은주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전화 조심해요. 요새 검찰, 경찰 사칭 전화 엄청 많대요. 난 그런 거 안 받아. 모르는 번호면 그냥 넘겨. 잘하셨어요. 진짜 조심해요. 전화로 뭐라 해도 말하지 말고 그냥 끊어버려요. 전화를 끊고 나서 괜히 든든했어요. 은주가 이런 걸 챙겨준다는 게요. 그런데 은주가 경계하라던 건 전부 전화였죠. 앱이나 문자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전화는 안 받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내가 당한 건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누른 그 버튼이었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은행 앱을 열어봤습니다. 잔액은 그대로 가나은행 통장에 8천만 원. 화면을 가만히 보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잘 지켜왔네. 그리고 그날 밤은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반, 휴대폰 알림이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출금 300만 원, 출금 250만 원, 출금 200만 원. 손끝이 얼어붙었고 심장은 두근거린다기보다 차가운 무언가가 목 아래로 훅 꺼지는 느낌이었어요. 비밀번호가 자꾸 틀렸습니다. 화면이 흐릿하게 보여서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겨우겨우 로그인해서 확인한 잔액은 30만 원, 달랑 그 숫자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잔액 30만 원, 모든 게 거기까지였습니다. 화면을 보며 한참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손이 떨려서 폰을 들고 있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출금 알림은 계속 울리고 있었고 거래 내역엔 타행 이체라는 이름으로 낯선 계좌들이 줄줄이 나열돼 있었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방금까지 잘 지켜왔다고 생각했던 내 노후가 그 몇 분 사이에 사라졌다는 사실을 아직 몸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앱을 닫고 다시 열고 다시 닫고 다시 열고 혹시 오류일까, 버그일까, 꿈일까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매번 같았습니다. 30만 원. 지금이라도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를 않더군요. 새벽 시간이라 그랬는지 상담 연결은 자동 응답뿐이었고 되풀이되는 멘트 속에서 나는 그저 울리는 신호음을 들으며 서 있었어요. 전화기를 내려놓고 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다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제 내가 설치했던 그 앱, 그게 시작이었구나. 안심인증이라는 말만 믿고 내 손으로 도둑에게 열쇠를 쥐어줬구나. 이른 아침 날이 밝자마자 옷을 주섬주섬 입고 가까운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창구에 앉아 직원에게 거래 내역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제가 인출한 돈이 아니에요. 어젯밤까지 분명히 잔액이 있었어요. 직원은 조용히 모니터를 들여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보이스피싱 같습니다.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방식의 피해가 요즘 정말 많습니다. 보통은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뒤에 휴대폰을 원격으로 조종해서 계좌에 접근해요. 그럼 제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직원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솔직히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으론 이미 여러 계좌로 분산됐을 가능성이 크고 일부는 해외로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잡이를 붙들고 겨우 일어섰어요. 문을 나서는데 바람이 분 것도 아닌데 몸이 덜덜 떨렸어요.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조서를 받는 경찰관은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 앱은요. 범죄자들이 휴대폰을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설치했어요. 직접 복지 지원 신청하려고. 경찰관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앱을 통해 휴대폰에 저장된 모든 정보를 보고 보안 인증을 피해 자동으로 송금까지 해버리는 방식이에요. 그럼 제 돈은 정말로 못 돌려받나요? 죄송하지만 회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인들은 추적을 피하려고 수십 개의 계좌를 돌리거든요. 이미 빠져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잠깐 숨이 막혔습니다. 말이 안 나오고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경찰관은 그런 내 눈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말했어요. 최근에 같은 피해가 10건 넘게 들어왔어요. 전부 똑같은 방식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햇빛이 맑게 비치고 있었어요. 창밖에선 아이들 등굣길 소리도 들렸고요. 그 와중에 너무 평온한 일상이 이상하게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불을 덮은 것도 아닌데 몸이 으슬으슬 떨렸어요. 거실이 조용해서 시계 초침 소리가 크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폰 화면을 또 들여다봤습니다. 출금 내역. 한 줄, 또 한 줄. 다른 사람 계좌로 빠져나간 돈들이 내 손이 아닌 누군가의 손에 의해 훔쳐가듯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새벽에 무슨 일이에요? 왜 전화했어요? 은주야, 내 돈이 없어졌어. 뭐라고요? 통장에 있던 돈 8천만 원이 다 사라졌어. 엄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왜? 정부에서 문자 왔었어. 복지지원금 30만 원 준다고 해서 신청하라길래. 그냥 딸의 숨소리가 순간 멈췄습니다. 엄마, 그걸 누르셨어요? 진짜인 줄 알았어. 복지관 이름도 있고 주소도 정부 것 같았고 딸은 아무 말이 없었고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엄마는 왜 혼자 하셨어요? 왜 나한테 먼저 말 안 했어요? 그땐 그냥 괜찮을 줄 알았어. 딸은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화는 받지 말라고 했는데 문자도 그런 줄 몰랐네요. 미안해. 무엇이 더 미안한 건지 말하고 나서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불을 다 끄고 누웠는데 눈이 쉽게 감기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선 겨울바람이 스치고 있었고 천장 위엔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뭔가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건 돈이 아니라 그 돈과 함께 쌓아 올렸던 내 시간, 내 계획, 그리고 내 자존심이 같이 사라졌다는 감각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며칠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문을 열지도 않았고 TV도 켜지 않았고 냉장고 문을 열어본 기억조차 없었습니다. 씻지 않은 머리는 푸석푸석해지고 현관 앞에는 광고 전단지들이 쌓여만 갔어요. 불도 켜지 않은 거실에서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건 거실 시계 초침 소리로만 알 수 있었어요.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걸 보며 그게 오늘인지 어제인지조차 이젠 잘 모르겠더라고요. 문을 열게 된 건 복지관에서 전화가 온 뒤였습니다. 정임 씨, 괜찮으세요? 요즘 통 안 보이셔서요. 네, 그냥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혹시 건강관리교실 이번 주도 빠지실 건가요? 네, 다음 주엔 갈게요. 전화를 끊고 한참 서 있다가 겨우 몸을 움직였습니다. 세수하고 머리를 감고 말라있던 얼굴에 크림을 바르고 겨울 코트를 꺼내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며칠 전보다 조금은 나아 보였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했을 때 강당에선 여전히 웃음소리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손뜨개를 배우고 있었고 누군가는 체조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 풍경이 예전엔 참 따뜻하게 느껴졌는데 그날은 왠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로비에 있는 의자에 앉았는데 자주 보던 순자 씨가 다가왔어요. 정임 씨, 말을 잇지 못하더니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소문 들었어요.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 말이 정면으로 다가오지 않아서 오히려 더 가슴을 찌르더군요. 잠깐 아무 말 없이 둘이 앉아 있다가 순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진짜 그런 문자 보낸 사람들 다 잡아야 돼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며칠 전 이 강당에서 순자와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어요. 요즘 전화 이상한 거 안 와요? 저는 별로요. 저는 진짜 자꾸 와요. 대출도 권유하고 뭐 검사라면서 겁주고. 에이, 그런 건 그냥 끊어버려요. 나는 그땐 내가 조심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모르는 전화 안 받고 번호 모르면 안 열어보고 괜찮다고 믿었어요.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전화가 아니라 문자였고 그 문자를 진짜 같았다고 느낀 제 감각이었어요. 강당 안에서 뒤편 사람들이 조용히 주고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게 수상했잖아. 나는 안 눌렀지. 무섭더라. 어휴, 요즘 세상에.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 말들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누군가를 탓하는 말이 아니더라도 그 안엔 분명히 내가 있었어요. 물 한 잔 들고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강당 문을 나와 로비를 지나는데 얼굴이 저릿하게 뜨거워졌어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TV를 켰어요. 뉴스가 한창이었고 그중 한 꼭지가 내 눈을 붙잡았습니다. 복지지원금 문자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급증. 리모컨을 든 손에 본능적으로 힘이 들어갔어요. 화면 속 노인이 말했습니다. 정부에서 준다고 해서 그냥 눌렀어요. 진짜인 줄 알았어요. 저 같은 사람도 챙겨주는 줄.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기분이었습니다. 나와 너무 닮은 말투, 너무 닮은 사연. 화면에 나오는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내 속 이야기를 베껴놓은 것 같았습니다. 뉴스는 범행 수법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앱 이름은 안심인증. 사이트 주소는 https://go.kr. 화면 구성은 정부 포털과 거의 같고 발신자 이름은 노인복지지원센터. 설명하는 기자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보이스피싱은 혼자 계신 어르신들의 외로움과 스마트폰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노린 수법입니다. 그 문장을 듣고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외로움, 익숙하지 않음, 둘 다 내 이야기였습니다. 뉴스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복지지원금 안내는 문자로 발송되지 않습니다. 참 간단한 문장이었습니다. 그 한 줄만 제대로 알고 있었어도 나는 아무 일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밤 불도 다 껐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 하나, 앱 하나, 그게 내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다들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전화 받지 말라고, 수상하면 끊어버리라고. 나는 그걸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그걸 믿고 안심했던 내 마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정임 어르신 되시죠?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 상황을 알려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받기 전까지만 해도 희미하게 기대했던 게 있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해외 조직과 국내 공범 몇 명을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피해금 대부분은 이미 인출돼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가슴이 내려앉는 소리가 났습니다. 말로 듣긴 쉽지만 그 한 문장이 8천만 원짜리였어요. 혹시라도 회수된 금액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되나요? 잠시 정적이 흐르고 경찰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회수된 자금은 전체 피해자 수에 따라 일부씩 분배될 예정입니다. 어르신께 돌아갈 금액은 15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150만 원, 8천만 원 중에 150. 전화기를 든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냥 네 알겠습니다. 라고만 말하고 끊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머릿속이 멍했습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걸 내가 막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 깊게 아팠어요. 막을 수 있었던 일, 경고도 있었고 조심하라는 말도 있었고 스스로도 의심하던 찰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다는 것, 아무렇지 않게 확인 버튼을 눌렀다는 것, 그게 어쩌면 내 가장 큰 실수였던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습니다. 창구 앞에서 서류를 꺼내며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퇴직 후 병원비와 생활비를 빼고 한 푼 두 푼 쌓아온 내 저축은 그날 새벽 알림은 몇 번에 사라졌습니다. 이젠 정부 지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비 62만 3천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첫 지급일, 그게 내 한 달 생활비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전기세, 관리비, 휴대폰 요금, 꼭 내야 할 것들을 빼고 나면 한 달 식비로 쓸 수 있는 돈은 18만 원 정도, 하루로 나누면 6천 원 조금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마트에 가면 유통기한 임박 코너를 먼저 돌고 할인 딱지 붙은 반찬 앞에서 한참을 서 있게 됐습니다. 예전엔 할인을 보면 득템이라 생각했는데 이젠 그게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 되었습니다. 복지라는 단어가 예전엔 따뜻하게 들렸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 단어가 떨리게 합니다. 복지 두 글자가 문자에 뜨는 순간 손부터 굳습니다. 삭제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읽어보면 또 안 될 것 같고 무서워요. 문자 알림이 뜨면 가슴이 먼저 움찔해요. 그 내용이 심지어 진짜 복지관 알림이었는데도 무조건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 내가 잃은 건 단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믿는 마음, 세상을 보는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향한 신뢰. 그게 무너졌습니다. 딸 은주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그런 문자 받으면 나한테 먼저 보여줘요. 그거 하나만 해줘요. 응, 알았어. 앞으론 그럴게. 하지만 막상 문자가 오면 누르기 전에도 망설이고 딸에게 보내기 전에도 망설이게 됩니다. 그 한 번의 실수가 너무 깊게 각인되어 있어서 무슨 버튼이든 누르기까지 오래 걸려요. 스스로를 못 믿게 된 거예요. 돈이 사라진 건 명확한 현실이었지만 더 오래 남는 건 그 돈을 지키지 못한 내 판단이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는 순간부터 삶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나는 어떤 문장에도 쉽게 끄덕이지 않습니다. 어떤 문구에도 감정을 주지 않고 어떤 전화에도 먼저 말 걸지 않게 되었어요. 이게 내가 달라졌다는 증거겠죠. 누가 보면
신중해졌다고 하겠지만 사실은 무너진 이후의 조심일 뿐입니다.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날 새벽 출금 알림이 터져 나오던 그 장면이요. 눈을 감으면 폰 화면에 떠있던 그 숫자들이 아직도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그 숫자들은 하루 종일 내 머릿속을 떠돌았습니다. 다시 복지관에 나갔을 땐 모두가 조용했습니다. 인사를 건네던 사람들은 고개만 끄덕였고 자리가 나도 먼저 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말을 걸어야 짧은 대답이 돌아왔고 그 대답들 위로 얇은 유리막 같은 게 씌워진 느낌이었어요. 직접 말을 듣진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판을 들고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 있던 사람들이 조용히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숟가락을 드는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입에 넣은 밥은 잘 씹히지 않았고 국에서 김도 날아가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오래된 상자를 꺼내 정리했습니다. 남편 살아있을 때부터 모아둔 서류며 사진이며 보험 증서 같은 것들 사이에서 얇은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장엔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여보, 아프지 말고 힘든 날엔 내 생각 잠깐 해요. 그 글씨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손끝으로 몇 번을 따라 읽었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말조차 믿기 어려운 요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스로를 못 믿겠는 마음.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저녁 무렵 딸 은주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현관을 열며 말했어요. 엄마, 문 또 안 잠갔어요. 잊어버렸나 봐. 이제 마음 좀 추스려요. 엄마 혼자 있는 거 나 걱정돼서 그래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무력한 속상함 같은 게 섞여 있었습니다. 은주는 거실로 들어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잠은 좀 자요? 그럭저럭. 자꾸 혼자 생각 말고 답답하면 나한테 말하고요. 나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은주가 차려준 저녁을 조용히 함께 먹었습니다. 식탁 위엔 말이 없었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은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믿었어요? 진짜 같았어. 복지관도 그렇고 마크도 있었고 그렇다고 진짜라고 누가 보장해줬어요? 그땐 그냥 말끝을 흐리다. 그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은주는 한숨처럼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그냥 조심만 해줘요. 엄마가 또 그런 일 겪는 거 나는 더 못 봐요. 은주가 돌아간 뒤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다 손에 찬물이 닿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움찔했을 그 감각이 그날은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물보다 더 차가운 게 내 안에서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복지관 단체 톡방에 공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안내. 최근 복지지원금 사칭 문자로 인한 피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자 속 링크 클릭, 앱 설치는 절대 금지이며 의심될 경우 즉시 가족이나 복지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안내였지만 마치 나를 향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가 직접 내 이름을 부른 것도 아닌데 누가 손가락질한 것도 아닌데 가슴 한가운데가 시큰해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톡방을 닫았습니다.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갈 마음은 쉽게 생기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은 누가 뭐라 해서가 아니더라고요. 나는 내가 나를 못 보겠는 상태가 가장 무섭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누구의 시선보다 내 시선이 가장 아프고 누구의 말보다 내 마음속 말이 가장 날카로웠습니다. 그날 밤도
TV를 켜놓고 소리는 줄였습니다. 자막만 띄워놓은 화면은 그나마 조용한 위로 같았고 불 꺼진 방 안에서 그 작은 불빛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뉴스 속 앵커의 입술이 움직였고 자막이 바뀌는 순간 나는 그걸 한번 읽고 다시 읽었습니다. 복지지원 사칭 문자 피해 속출. 정부 24 사칭 앱으로 80대 여성 9천만 원 피해. 눈이 스르르 감기려던 참이었는데 그 자막이 눈을 다시 뜨게 만들었습니다. 카메라엔 중년 기자가 인터뷰 중인 노인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많고 얇은 안경 너머로 말끝을 삼키는 얼굴. 그 얼굴이 꼭 나 같았습니다. 노인은 말했다. 복지관에서 온 줄 알았어요. 태극기도 있고 정부 마크도 있길래요. 나는 리모컨을 들고 그 장면을 그대로 멈춰 세웠습니다. 화면 속 노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챙겨주는 줄 알았죠. 아무도 안 챙겨주니까 그 한 줄이 괜히 고마웠어요. 그 말이 가슴 어딘가를 조용히 쳤습니다. 고마워서 눌렀다는 말. 그 마음이 정말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나도 그랬으니까요. 누가 날 챙겨준다는 말,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그 말 한 줄이 그날따라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따뜻함이 그대로 독이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죠. 뉴스에선 또 다른 피해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70대 할머니, 90대 노인 부부,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문자에 속아 수천만 원, 많게는 1억 넘게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앵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같은 범행은 고령층의 고립감, 그리고 복지 시스템에 대한 혼란을 이용한 조직적 범죄입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복지지원금 안내는 문자로 발송되지 않습니다. 앱 설치를 유도하는 모든 메시지는 즉시 삭제하십시오. 나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뉴스가 끝난 뒤에도 그 멘트는 그대로 머릿속에 남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피해 관련 수사 마무리돼서 알려드리려고요. 범행에 가담한 국내 협조자 3명, 해외 조직과 연결된 송금책이 모두 검거됐습니다. 정말요? 네. 다만 피해금은 대부분 인출됐고 복구된 자금은 일부입니다. 저는 얼마쯤 받을 수 있나요? 상대는 말을 아꼈습니다. 현재 정산 중인데 어르신 몫으로는 약 15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이지 않는 전화기 너머로 이전에도 들었던 금액이었지만 막상 다시 들으니 왠지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150만 원. 그 숫자가 현실인지 아닌지조차 가늠되지 않았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건 그 사건 이후로 내가 얼마나 변해버렸는지였어요. 나는 이제 문자를 쉽게 열지 않습니다. 어떤 문장이든 한참을 쳐다보다가 그냥 닫습니다. 링크는 절대 누르지 않고 전화번호가 익숙하지 않으면 받지 않습니다. 이젠 정부에서 진짜로 뭔가를 보내도 의심부터 들고 내가 아닌 누군가를 먼저 떠올립니다. 이건 회복이 아니라 방어 같아요.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가 조심하고 있는 거죠. 복지라는 단어는 예전엔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지금은 그 두 글자를 보면 몸이 먼저 긴장합니다. 예전 같으면 오, 이번에 뭐 또 나오나? 하며 설렜겠지만 이젠 삭제부터 눌러야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 단어가 이렇게 두려워질 줄 몰랐어요. 그 따뜻해야 할 단어가 이젠 차갑게 느껴진다는 게 그게 참 서글펐습니다. 뉴스에 나왔던 그 노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안 챙겨주니까 그 한 줄이 고마웠다. 그 말은 그 사람 혼자만의 말이 아니었어요.
뉴스 속 그 얼굴은 그저 인터뷰 대상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나도,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 말을 믿고 싶은 누군가였던 거죠.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내가 그 문자를 그렇게 쉽게 눌렀는지, 왜 아무도 없던 부엌에서 그 짧은 문장을 오래 들여다봤는지, 왜 그게 고맙게 느껴졌는지. 그 문장은 잘 짜인 사기였지만 그 문장을 믿은 건 단지 내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이 사람에게 바라는 작은 인정이었어요. 카드값 빠져나가는 날, 잔액은 정확히 38,000원이었습니다. 달력 한쪽엔 수급비 입금일 매달 20일 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고 그 날짜를 기다리는 마음이 처음엔 좀 낯설었습니다. 어린 시절 용돈 받던 날처럼 매달 그 하루만 손꼽아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62만 3천 원. 그게 이제 내 한 달입니다. 처음엔 계산기부터 꺼냈습니다.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통신요금, 보험료. 그걸 다 빼고 나면 남는 건 18만 원도 안 됐습니다. 이걸로 한 달을 먹고 필요한 걸 사고 혹시 모를 병원비까지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숨이 탁 막혔습니다. 가장 먼저 바꾼 건 장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마트 대신 시장으로 갔습니다. 오후 6시 넘어가면 떨이로 나오는 채소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이파리가 조금 시든 건 더 싸게 주는 분도 있었어요. 고기 코너는 조용히 지나쳤습니다. 예전엔 뭘 살까 고민하던 곳이었는데 요즘은 그냥 안 보는 게 편하더라고요. 밥은 조금씩 짓게 됐습니다. 예전엔 2끼분씩 해뒀는데 요즘은 한 공기만 해요. 남기면 다시 데우는 전기세도 아깝거든요. 반찬은 무조건 오래가는 걸로 무생채, 멸치볶음, 두부조림, 가끔은 김치 하나에 밥만 먹는 날도 있었어요. 그런 날은 젓가락질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약국에서 약을 살 때도 한참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이거 꼭 먹어야 되나요? 조금 미뤄도 되겠죠? 약사님은 복용은 꾸준히 하셔야 해요. 라고 하셨지만 그 말도 이젠 사치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어느 날은 문득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화려하게 살고 싶진 않지만 너무 눈치 보지 않고 한 끼를 먹을 순 없을까? 밥을 앞에 두고 값부터 계산하는 삶이 왜 이렇게 당연해졌을까? 가끔 복지관 사람들과 마주칠 때도 말수가 줄었습니다. 요즘 어때요? 라는 말에도 그냥 그럭저럭요 하고 말아요. 별일 없이 살고 있다는 말도 사실은 그냥 꾸며낸 문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를 보내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폰 대신 달력을 먼저 봅니다. 남은 날짜를 세고 장볼 날을 미리 정합니다. 편의점은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면 사고 싶은 게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그게 내 현실과 부딪히면 괜히 우울해지니까요. 사람 만나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어딜 가면 무언가 사야 하고 무언가 내야 하고 아니면 내지 못한 걸 들키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게 피곤해서요. 나 돈 없어. 라는 말은 차라리 쉽지만 그걸 아무 말 없이 느끼게 하는 분위기는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소모임을 다시 해보지 않겠냐는 연락이 왔습니다. 전처럼 적극적인 활동은 아니고 그냥 조용히 모여서 말벗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정임 씨 예전엔 시도 잘 쓰셨잖아요. 글 쓰는 모임이에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아니요, 됐어요. 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괜히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시, 글, 언젠가 그런 걸 좋아했었죠. 사람들 앞에서 읽은 적도 있었고, 누가 잘 썼다고 칭찬해 준 적도 있었고요. 그때는 내 말에도 힘이 있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말보다 숨이 더 무겁습니다. 그날 밤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누런 줄이 그어진 노트, 거기에 조심스럽게 펜을 대봤습니다. 그리고 짧은 문장을 써봤습니다. 다시 말 걸고 싶다. 나한테. 펜이 멈췄습니다. 그 문장이 너무 오래 기다렸던 말 같았어요. 언젠가부터 나는 나 자신에게 말도 걸지 않고 그냥 조용히 눈치만 보며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누가 보지 않더라도 내가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보기 위해서요. 삶이 너무 낯설어졌을 땐 그 낯선 리듬 안에서 작은 문장을 붙잡는 것도 버티는 방법이더라고요.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물을 마십니다. 찬물 말고 조금 데운 물. 위장이 약해졌다는 것도 있지만 그 한 컵이 내 하루를 다잡아주는 기분이거든요. 핸드폰은 일부러 늦게 켭니다. 자극적인 뉴스 대신 조용한 음악 한 곡 먼저 듣고 창밖의 날씨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야 알림창을 열어요. 가끔은 읽지 않은 문자 알림이 몇 개 떠 있지만 급한 게 아니면 그냥 넘깁니다. 단체 톡방은 여전히 닫아둔 상태입니다. 복지관에서 연락이 와도 전처럼 바로 가지는 않아요. 대신 가끔 전화를 겁니다. 혹시 오늘 모임 있나요? 나중에라도 가도 될까요? 내가 먼저 묻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일. 요즘은 그게 제일 중요해졌습니다. 딸 은주와는 전보다 대화를 많이 하게 됐어요. 가끔 저녁을 같이 먹고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은주가 얼마 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좀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조심조심 안 해요. 그게 좋아요. 그 말이 참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조심하느라 무너졌던 사람인데 조심하지 않아서 다시 괜찮아 보인다는 말이니까요. 하지만 그 말이 고마웠어요. 사람이란 게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살면서 처음으로 알게 된 거니까요. 그날 이후 나는 매달 공책에 짧은 문장을 한 줄씩 남깁니다. 많은 건 아니에요. 그냥 하루에 하나 내 마음을 적어두는 정도. 오늘도 안 속았다. 문자 삭제 성공. 버스 대신 걸었다. 식비 10,000원 안 넘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한 줄씩 쌓이다 보면 나는 다시 나를 지키고 있다는 작은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세상이 나를 지켜주지 못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를 더 단단하게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작지만 가장 현실적인 복수였어요. 뉴스에선 여전히 비슷한 사건이 나온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속고 있고 누군가는 여전히 울고 있고 그걸 보며 나는 조용히 혼잣말을 합니다. 그럴듯하니까 다들 속는 거야. 이제 나는 문자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고 전화를 무턱대고 받지 않고 어떤 정보도 먼저 의심해 봅니다. 그게 사람을 차갑게 만든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이제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걸 압니다. 언젠가 다시 그런 문자가 올 수도 있겠죠. 복지지원금이 입금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클릭하고 신청하세요. 그런 메시지가 떠도 나는 그때처럼 누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으니까요. 진짜 복지는
문자로 오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조심하지 않아서 속았고 지금은 조심하지 않아서 비로소 나다워졌습니다. 문자 하나로 내 전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으로 나는 다시 살아야 했습니다. 다시 생각하고, 다시 걸러내고, 다시 나를 믿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그냥 한 번쯤 스스로를 돌아봐 줬으면 합니다. 모르는 전화는 받지 마세요. 모르는 문자는 열지 마세요. 링크는 누르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믿어도 되는 순간과 믿지 말아야 할 순간을 잘 구분하는 겁니다. 나는 그걸 너무 비싼 대가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남깁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실수를 막을 수 있다면 듣는 분의 손끝 하나로 더 멀리 전해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